혼자 떠나는 패키지 여행 9번째 이야기.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를 갑니다. 2024년 3월 14일 저는 보스니아의 네움에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네움의 호텔 바포르를 출발해서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까지 66km 1시간 11분 이동합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하루 전체를 머무르며 관광하고 다시 북쪽으로 오늘의 숙소인 크로아티아의 오토차츠로 461km 4시간 38분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간밤에 머물렀던 숙소는 보스니아 네움의 호텔 바포르입니다. 어제 밤을 달려 호텔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아드리아해가 펼쳐져 있네요. 바포르 호텔은 4성급 호텔로서 넓고 깔끔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머물렀던 곳입니다. 밤 늦게 도착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기 때문에 호텔의 부대 시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는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은 고사하고 제 방에서조차 아드리아해를 즐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우리 숙소로부터 84km 떨어진 곳에서 5.1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새벽 4시경에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정말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3분 정도 흔들렸을까? 다행히 지진은 잦아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정말 감사하게 오늘 아침을 맞습니다. 일찍 출근한 호텔 직원이 호텔 로비에서 서성이는 저를 보더니 테라스에 나가 아드리아해를 즐길 수 있도록 큰 통창문을 열어줍니다. 아드리아해를 마주하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몸도 마음도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 경로 중 재미있는 점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는 인접 국가로서 화면의 붉은색 안의 지역이 크로아티아, 인접한 파란색 지역이 보스니아예요.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최남단에 위치한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해를 접한 크로아티아 땅의 일부 약 9km 정도 구간이 뚝 끊겨서 보스니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육지로 이동할 경우에는 보스니아 땅을 넘어가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로,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로,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로 3번 국경을 넘어갑니다. 오늘 가게 되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는 어떤 곳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9일차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우리 일행은 8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버스에 먼저 짐을 싣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트렁크를 옮깁니다. 이번 우리 패키지 팀은 정말로 드림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1등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과, 오렌지, 삶은 계란, 소세지, 스크램블드 에그, 각종 햄, 치즈, 요플레, 시리얼, 커피,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와 감자튀김 등으로 맛있게 아침을 먹습니다. 자, 드디어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로 출발합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의 최남단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입니다. 호텔을 출발한 지 3분 만에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로 넘어가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국경 검문소에서는 입국자 모두가 차에서 내려 여권을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크로아티아인인 미스터 고란이 우리의 입국 심사를 도와주었습니다. 크로아티아로부터 입국 도장을 쾅 받고 우리는 크로아티아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미스타고라는 계기판을 다시 조정하고 지금부터 1시간가량 남쪽으로 달립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크로아티아인이 전체의 8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두브로브니크는 1667년 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인해 많이 파괴가 되면서 아직도 그때의 파편과 총탄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부터 98년도까지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면서 현재는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복원이 많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드리아해를 오른편에 두고 크로아티아의 월경 지역인 두브로브니크를 향해 남쪽으로 계속 달리다 보니 드디어 아드리아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에 닿았습니다. 두브로브니크의 관문 프라뇨 투드만 다리에서 우리 일행은 미니밴으로 갈아타고 스르지산 전망대에 오릅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의 일정은 두 가지인데 먼저 스르지산 전망대에 올라 두브로브니크의 그 유명한 풍광을 본 후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로 내려와 성벽을 걷고 시가지 내부를 둘러보는 여정입니다. 프라뇨 투드만 다리에서부터 스르지산 전망대까지는 18km 21분 이동합니다. 스르지산은 두브로브니크에 인접하여 바로 뒤에 있는 해발 412m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스르지산 전망대에서는 도시와 바다가 펼쳐지는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고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붉은 지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각 사람마다의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전경이 아드리아해와 더불어 한눈에 들어오던 그 순간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숨이 멎는 듯한 느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망대 카페에서 이번 여행의 인솔자가 한턱 크게 쏘아준 에스프레소를 대접받습니다. 제 평생에 두 번째로 맛보는 에스프레소. 그 처음은 너무 써서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소개받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방법대로 에스프레소 주제에 들어갑니다. 설탕을 다 넣나? 네, 다 넣어서 5바퀴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번에 나눠. 다 써. 자, 복습할게요. 에스프레소 마시는 법. 1번, 설탕 한 봉지 다 털어 넣는다. 2번, 스푼으로 5바퀴 젓는다. 3번, 3번에 걸쳐 나누어 마신다. 그 결과는요, 너무 부드럽고 커피향 가득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또 마시고 싶어지는 맛, 그 맛이었어요. 스르지산에 오르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처럼 택시를 타고 오르는 방법, 둘째는 도보로 트레킹길을 따라 오르는 방법, 셋째는 케이블카로 오르는 거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라오던 기가 막히는 장관과 마주하게 되는데 모를 때는 모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막상 스르지산에 오르고 보니 그 3가지 방법 중 케이블카를 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케이블카로 오르고 내리면서 그 탑승 시간 내내 두브로브니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묘미를 고스란히 보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케이블카는 편도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오를 때는 케이블카로 내려갈 때는 도보로 더 천천히 즐기면서 내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탑승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케이블카를 타고 스르지산 전망대에 오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는 37분 만에 다시 두브로브니크 시가지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두브로브니크 전망대에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지붕을 직바로 내려다보면서 머물 수 있는 예쁜 파라솔 펼쳐진 야외 레스토랑 겸 카페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게 된다면 이곳 파라솔 펼쳐진 파노라마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에스프레소도 한 잔 마시고 싶고요. 더불어 두브로브니크의 석양을 마음껏 즐기고 시간 제약 없이 머무르고 싶다는 잠깐의 꿈을 꾸어봅니다. 스르지산 전망대에서부터 두브로브니크 성벽 필레 관문까지는 6.5km 19분 이동합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잦은 지역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데 강한 지진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를 뜻하는 적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두브로브니크 시대에도 지진이 잦았고 15세기 이후 더 잦은 빈도의 지진이 일어나다가 1520년에 큰 피해를 입힌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667년 4월 6일에 있었던 처참한 지진 참사로 인해 궁전, 교회, 수도원뿐만 아니라 주택, 성벽도 갈라지고 스르지산의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온 마을과 길이 부서져 내리고 도로는 갈라지고 물의 공급은 중단되고 우물은 말라버리거나 진흙탕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네요. 도시 전체가 내려앉아 폐허가 된 두브로브니크는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주민 절반인 3,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의 수요도 엄청났다고 하네요. 또한 지진 후에 거센 바람과 그로 인한 화재, 그뿐 아니라 지진 후에 약탈과 침탈 등의 잔인한 인재까지 더해지면서 무법천지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몇몇 귀족들과 시민들의 결사적인 노력으로 두브로브니크는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는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서쪽의 필레 게이트를 통하여 진입합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서의 느낌은 사방이 드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철옹성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12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건설 확장된 석회암 방어벽으로 중세시대에 지어진 요새 중 가장 큰 곳이라고 하던데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필레문에서 일직선상에 놓인 스트라둔 거리를 향해 걷습니다. 필레문을 지나나가면 오른편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오노프리오스 분수대입니다. 1436년 두브로브니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가 오노프리오에 의해 세워진 분수로서 돔 모양의 지붕 아래에 16개의 수도꼭지가 여러 동물과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 멀리서만 보았답니다. 애칭으로 플라차 거리라고도 불리는 스트라둔 거리는 베네치아어로 큰 길이라는 뜻인데 서쪽 필레 게이트에서부터 동쪽의 플로체 게이트까지 300m 정도의 길이로 구시가지의 중심 도로입니다. 지금의 플라차 도로는 7세기경에는 물자를 운송하던 운하였는데 운하를 돌로 메워 만든 길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다고 하는데 햇빛에 반사된 바닥도 눈이 부시게 아름답지만 비에 젖은 바닥도 참 아름답습니다. 사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안에서는 전형적인 깃발부대처럼 인솔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투어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골목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다녔었는지 지금도 아리송하네요. 또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도 아리송해요.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게 걸어서 도착한 곳은 199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있었던 유고 내전의 피해를 고발하고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지도는 유고전쟁 시작 연도인 1991년부터 92년까지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안에 폭탄이 투하된 지점과 그 피해 상황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거의 5년에 걸친 전쟁의 피해는 상당히 참혹하고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지도상에 검정색 점으로 표시된 지점이 모두 폭탄에 직격 투하된 곳이고요. 파란색은 그 폭격에 의해 땅 위에 건물이 전소된 곳, 빨강색은 지붕과 벽 구조물이 모두 손상된 곳, 노란색은 지붕 또는 벽 구조물이 손상된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폭탄이 떨어졌고 두브로브니크 시가지가 쑥대밭이 되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는 또 다른 전쟁의 기록이 상세히 전시되고 있었는데 1991년 12월 6일 아침 7시에 스르지산의 십자가가 폭격에 의해 파괴된 것을 시작으로 7시 10분에 도시로의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집으로 폭탄이 투하되었고 7시 20분에는 세 번째 폭탄이 떨어지면서 집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집에서 탈출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참한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 옆에는 각 나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보물도 자유와는 바꿀 수 없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 또 그 옆집에도 1991년 폭격에 의해 무너진 갤러리의 참상을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호소의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브로브니크의 뼈아픈 역사의 기록을 뒤로 하고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동쪽 방향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3월 14일은 관광객이 정말 없는 시기여서 드문드문 문을 연 식당과 카페를 지나 한적한 두브로브니크의 골목길을 여유롭게 걷습니다. 구시가지의 작은 광장 지점에서 비로소 패키지 여행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 투어의 핵심 코스 성벽 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성벽 투어는 옵션 관광이라서 35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두고 잊지 못할 성벽 투어를 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벽 투어를 시작하는 지점을 향해 가기 위해 필레 게이트로 향합니다. 성벽 투어의 티켓은 구시가지 안에 세 군데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첫 번째가 필레문 근처, 두 번째 도미니칸 박물관 근처, 세 번째 세인트 존스 요새 근처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티켓 오피스에서 35유로를 지불하고 티켓을 끊고 부지런히 성벽 계단 위를 올라갑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12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건설, 확장된 석회암 방어벽으로 중세시대에 지어진 요새 중 가장 큰 곳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길이는 1940m로 도시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고 최대 높이는 약 25m에 이르는 불규칙한 사변형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브로브니크 성벽의 명성이 워낙 자자했던 터라 계단을 오르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개수까지 많은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걸음은 더디고 정말 짐땀을 흘리며 올라갑니다. 197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두브로브니크 성벽,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니 반시계 방향으로 걸으라는 표지판이 나오고 유턴하듯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두브로브니크의 아름다운 붉은 지붕들이 내려다 보이고 오노프리오스의 분수도 보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두브로브니크 그리고 성벽. 펄럭이는 크로아티아 깃발 아래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성벽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드리아해가 눈앞에 펼쳐지고 오른쪽에 성벽의 또 다른 상징인 로브리에낙 요새가 두둥 나타납니다. 이곳이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요새였음이 확연히 보이고 느껴집니다. 성벽 앞쪽으로 펼쳐진 아드리아해의 바닷속은 정말 맑고 투명했고 성벽 뒤쪽으로는 스르지산이 두브로브니크를 감싸 안아 보호하는 듯한 그런 아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정된 집합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부지런히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성벽 걷기를 하면서 참 좋았던 점은 아드리아해를 마음껏 즐기며 볼 수 있다는 점,
두브로브니크의 붉은 지붕을 마치 내가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조망하며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구시가지를 요새처럼 감싸 안고 설계된 성벽의 높이가 높아서 구시가지 내의 집들을 보며 걸을 수 있어서 단편적이나마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점 등이 좋았습니다. 3월 중순에 왔기에 망정이지 한여름의 피크 시즌에 왔더라면 어땠을까? 여행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걷습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저 빈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음료라도 즐기며 물멍 바다멍을 하는 게 진짜 여행인데 뭐가 그리 바쁜지 시간에 쫓기며 일정에 쫓기며 움직이는 것이 새삼 아쉬워지네요. 나를 기다리는 빈 테이블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나칩니다. 사실 처음 와본 곳이라 주어진 시간 내에 성벽을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에 진짜 쉬지 않고 보고 걷고 마음이 정말 바빴습니다. 관광객인 우리는 위에서 기웃기웃 남의 집들을 들여다보면서 걷지만 이곳의 현지 주민들은 이 얼마나 불편한 삶일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성벽 안의 집 마당에는 오렌지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고 길 고양이들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Hi. Hi. You pass me. Bye. 아드리아해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집 밖에 설치된 빨랫줄에 빨래를 말리는 정겨운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끝없이 잘 정돈된 성벽을 따라 행복한 마음으로 아드리아해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늘과 바다와 구름 그리고 두브로브니크의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이 두브로브니크 성벽이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철옹성 요새임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곳이 반복되는 지진과 참혹한 유고내전의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이렇듯 완전한 모습으로 옛 모습을 되찾아 재건했음에 새삼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이곳 두브로브니크에서의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이번 동유럽 여행의 일정 중 가장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일정이 크로아티아였는데 그중 내일 가게 될 플리트비체와 두브로브니크가 가장 내 마음속 가고 싶은 곳 1순위였었어요. 그런데 여행 내내 꽃을 못 보아서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계절에 사람으로 붐비지도 않는 한적한 시즌에 이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의 부대낌 없이 즐길 수 있음이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닫는 성벽길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걸으면서 느껴지는 정취는 걸을수록 좋았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걷고 있을까 참으로 믿겨지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모든 상황에 참 감사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의 아름다움을 내 눈에 담으며 걸으면서도 머릿속 한켠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한두 시간 소요된다고 하는 1.9km 길이의 성벽 전체를 걸을까 아니면 아드리아해를 마주한 절벽 아래 바다를 가볼까 기념품 샵도 들러야 되고 다른 관광 명소도 좀 봐야 할 텐데 집합 시간까지 시간은 촉박하고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다가 성벽 남쪽으로 2분의 1 정도만 걷고 나머지 반은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플로체 게이트와 민체타 요새가 있는 북쪽 방면의 성벽 걷기를 포기하고 집합 장소에서 가까운 아드리아 바다를 접한 절벽 아래 바위 부두로 가기 위해 작은 골목들을 지나칩니다. 이곳 두브로브니크에는 수많은 골목길이 겹겹이 나 있는데 마치 미로처럼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골목마다 저마다의 개성 있는 모습으로 담장이 세워지고 계단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골목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나타나는 골목길을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촘촘하게 이웃하고 있는 집들의 대문도 모두 특색 있게 위치하고 있고 양팔을 벌리면 손이 닿을 듯한 좁은 골목길 틈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발길을 옮겨 아드리아해를 마주하는 성벽 아래에 있는 바위로 향합니다.
맑고 투명한 아드리아해 바닷물이 발밑에서 찰랑이고 있고 개미 한 마리조차 오를 수 없어 보이는 성벽 아래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계속 그 길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물 깨끗한 거 봐. 왼쪽에 아드리아해 바다는 바다대로, 오른쪽에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성벽대로 자연과 인간이 만든 벽이 한 공간을 나누며 극명한 아름다운 대치를 보여줍니다. 참 평온하고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는 이 길의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갑니다. 만일 언젠가, 정말 만일 언젠가 여기 두브로브니크에 다시 올 수 있다면 이곳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내에 숙소를 잡고 못다한 성벽 걷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 걸어보고 이곳 성벽에서 일몰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로크루 섬에 가는 크루즈 투어도 즐기면서 구시가지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두브로브니크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꿈을 꾸어봅니다. 자, 이제 집합장소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두브로브니크의 성벽 주위 길을 걷는 것도 참 좋았고 마지막으로 스르지산과 아드리아해의 맑은 바닷물을 눈에 담습니다. 집합 장소로 가는 길에 기념품 샵에 들러 각자 소용되는 작은 소품들을 사고 이제 집합 장소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는 서양 골무를 수집하고 있어서 두브로브니크 이름이 새겨진 서양 골무 띵블을 3개 샀습니다. 두브로브니크. 우리는 플라차 거리를 지나 오늘의 점심 메뉴인 크로아티아에서 맛보는 해산물 스파게티를 먹으러 갑니다. 예쁜 골목 식당인 이곳은 정말 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식당으로 꾸민 곳이었는데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고 예쁘게 꾸며진 아주 작은 테이블에 작은 사이즈의 샐러드와 해산물 스파게티 그리고 디저트까지 서빙되었습니다. 좁디 좁은 주방 그리고 몸을 돌릴 공간마저 부족한 작업 공간 내에서 한 명의 주방장과 한 명의 서버가 일하는 아주 작은 식당이었어요. 동유럽 여행에서는 들르는 식당에서 꼭 화장실을 들르는 것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단 한 칸인 이곳 식당의 화장실은 몹시 붐볐더랬어요. 외부 벽에 장식된 화분 하나도 외벽에 널려있는 빨래조차도 아름다워 보이던 곳 두브로브니크. 이곳이 아직도 상당 지역이 하수관 등의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도블록도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옛것을 공사 도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사용하므로 두브로브니크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모습이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그 문, 필레 게이트를 통해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를 나갑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두브로브니크 성벽을 다시 잠시나마 둘러봅니다. 이번 두브로브니크 여행에서 놓친 한 가지 더, 루브리에낙 유세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짧게 주어진 자유시간 동안 저곳까지 가기에는 뭔가 불안했고 너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우리의 버스가 오지를 않아 성벽 밖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여유가 주어집니다. 뜻밖의 행복한 순간을 선물 받습니다. 동유럽의 커피는 부드럽고 참 맛있었습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아름다웠던 곳, 보이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또 소중했던 곳, 모든 순간이 좋았던 곳, 이곳 여행에서 제일 행복했던 곳, 두고 기억 속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저장될 곳, 두브로브니크를 이제 떠납니다.
오늘의 숙소는 오토차츠의 주보니미르 호텔입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부터 주보니미르 호텔까지는 461km, 4시간 36분 이동합니다. 주보니미르 호텔은 7일차 밤에 머물렀던 곳인데 개인적으로 최악의 별점을 매겼던 호텔이에요. 또 트렁크를 손수 들고 계단을 올라야 하는 치명적인 곳에서 오늘 밤 머무릅니다. 앞으로 거의 5시간을 크로아티아 내에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현지 농민에 의해 경작된 노상 과일 가게를 잠시 들르게 해주네요. 많은 생과일과 저장식품들이 깨끗하게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는데 크로아티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종류를 잠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달리고 달립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고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운행 기록 제도가 있는데 이는 유럽 표준 운행 기록계를 이용해서 운전자의 운행 시간과 휴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15분 휴식, 2.5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30분 휴식, 연속 4.5시간 운전 시에는 45분 휴식 등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미스터 고란의 휴식을 위해 휴게소에 정차합니다. 동유럽의 휴게소는 우리나라의 작은 편의점 같고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피자, 샌드위치 등을 판매합니다. 법규가 잘 지켜지는 유럽의 운전 문화가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30분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5시간 열을 달려 우리는 오토차츠의 주보니미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자고 내일 드디어 플리트비체를 갑니다. 내일은 플리트비체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설레이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동유럽 패키지 여행 11차 플리트비체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